자, 이모군란부터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있죠. 자,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배경. 자, 90군데에 대한 차별 대우와 도시빈민층의 불만 때문에. 자, 90군데에 대한 차별 대우. 그럼 여기서 말하는 90군데는 이영. 무이영과 장어영, 이 영을 말하는 거고. 자, 군대가 있는데 신식군대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식군대한테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혜택을 준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요 90군데는 월급이 밀렸고, 그리고 그 월급이 밀린 것 중에서 한 달치라고 받았고, 자루를 열어봤죠. 쌀로 받았으니까 쌀자루 열어봤더니 그 안에 못 먹는 게 잔뜩 들어있었고, 자,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고, 저항을 했겠지. 자, 그랬는데 요 90군데 월급 주는 게 이제 선해청이라는, 우리 선해청 전에 나왔었죠, 우리 오전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이었고, 거기에 당상관,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은 다 민씨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90군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도봉소 사건이라고 그래요. 월급을 요만큼 받았어. 기분이 나빠. 저항을 했어. 그랬더니 이 장병들, 말하자면 요 이제 90군데를 오히려 처벌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 그래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바로 이모군란이고, 자, 그러면 이 90군데가 뭐에 대한 불만을 가졌는지 봅시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당연히 신식군대를 만든 거, 신식군대를 만들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대우를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 거에 당연히 불만을 가졌겠지만, 결국에는 이 90군데에 대한 불만은, 90군데의 불만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불만이나 마찬가지냐면 개화사상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신식군대를 만든 것 자체가 개화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화에 대한, 개화 정책에 대한 또는 사상에 대한 불만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니까 타겟이 된 건 누굴까요? 자, 만약에 이제 90군데가 봉기를 일으켰어. 그러면 누구를 제거하러 가야 돼? 일단 개화 정책을 실시한 민씨 세력, 그 다음에 일본이 군대를 이제 교관을 보내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일본 교관, 공사관.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개화 정책의 가장 우두머리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명성황. 그래서 이제 명성황을 잡으러 어디로 가? 궁궐로 쳐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90군데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있었던 이모군란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왜? 도시 빈민층은 왜 불만을 가지고 있었냐? 쌀값 폭등 때문에. 자, 그럼 쌀값 폭등 왜 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개항에서 교역을 하기 시작해서. 그럼 그거 결국엔 누구 때문이야? 그 민씨 세력이네. 개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불만, 민씨 세력에 대한 불만, 명성황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타겟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이제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전개 봅시다. 자, 이제 결국 누가 봉기를 일으켰냐면 90군데가 봉기를 일으켜줘. 90군데와 도시 빈민들이 같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자, 고위 관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민씨 일족들 습격.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죽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일본 교관 살해. 왜냐면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공사관을 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공사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갔어? 궁궐로 도망을 간 거지. 궁궐로 가보니까 궁궐은 어때 상황이? 더 나빠. 난리 났어, 궁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제물포, 인천이죠, 지금. 인천으로 막 가서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인천 이제 도망가서 일본으로 가려고. 근데 거기까지 또 끝까지 쫓아오고. 그 다음에 궁궐을 습격했죠. 왜냐면 이 모든 개화 정책의 맨 위에 우두머리는 바로 명성황후니까. 그래서 명성황후를 잡으러 갔어요. 자, 명성황후는, 민씨는 겨우 목숨만 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겨우 피난을 가요. 그래서 친정 동네로 피난을 가서 이제 머물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지. 막 여기저기 봉기 일어났지. 막 고위관리 죽었지. 일본 공사관 습격 당했지. 궁궐 난리 났지. 자,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구나. 자, 이제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제 고종이야.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흥선대원군이죠.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실시했었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흥선대원군을 다시 불러들이게 되죠. 자, 흥선대원군이 잠깐 재집권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종이 흥선대원군 데려다가 다 맡긴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 전에 있었던 개화 정책들 있죠. 그런 것들 다 없애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개화의 가장 총괄 기구가 뭐였어요? 속리기무암. 그래서 속리기무암은 폐지. 그 다음에 신식군대 폐지, 별기군 폐지. 자, 그리고 5군영과 3군부 부활. 그러니까 예전으로 다시 다 되돌리는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복고적 개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런 개혁을 막 시도하고 주도하고 있을 때 명성황후. 자, 아까 명성황후 피난 갔죠, 피난. 심지어는 이때 개혁을 할 때 명성황후랑 여러분 흥선대원군이랑 사이 별로 안 좋은 거 알죠? 그래서 요 명성황후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흥선대원군. 그래서 시신은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에다가 옷만 넣어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걘 죽었어. 이러면서 그냥 장례식을 치러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명성황후 죽은 거 아니고 도망가 있었잖아요. 자, 명성황후가 도망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불러야 돼? 청을 불러야지. 그래서 청나라를 부르게 돼요. 자, 청나라의 군대 파견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는 누가 요청했냐? 민씨 일파. 명성황후와 그의 이제 세력들이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청군을 불러들이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와서 쫙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모군란이고요. 자, 청나라 군대가 딱 와서 이제 진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가장 이제 봉기를 진압을 하면서 권력을 지금 다시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지. 그래서 청나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흥선대원군이 이 모든 걸 조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버려요. 저는 이제 압송이라고 썼지만 청나라에서 흥선대원군을 잡아가 버려서 약 3년 동안 억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잡혀 있었던 거지, 흥선대원군이. 자, 이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 그러니까 우리 원인은 간단하죠?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월급 때문에 도봉무소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누가 다시 오게 돼요? 흥선대원군이 다시 오죠.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이때 개혁 정책 있죠. 통일기무함은 없애고 별기군은 없애고 하는 개혁 정책 한번 살펴보시고, 자, 하지만 결국 봉기를 진압한 건 누구? 청나라 군대가 파견했기 때문에. 청의 군대 파견. 자, 그리고 우린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청 군대를 누가 불렀지? 민씨 세력. 그쵸. 민씨 세력이 청나라 군대를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청 군대가 파견돼서 사건이 진압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 자, 이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결과. 민씨 세력이 다시 집권을 했죠. 그래서 도망갔던 명성황후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흥선대원군을 잡혀갔으니까 이제 민씨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씨 일파 재집권. 그러면 이 세력은 청나라가 되게 고맙겠지. 다 진압해줬으니까. 그래서 친청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당연히 청도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자, 청의 내정 간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요. 그래서 내정 개혁, 그리고 외교, 내정 고문, 그리고 외교 고문을 파견하는데, 자, 내정 개혁으로, 내정 고문으로는 마젠창, 그리고 자, 이렇게 독일인 웰렌도르프를 외교 고문으로 파견하기도 하죠. 이 사람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청나라에서 보낸 고문, 청나라에서 보낸 외교 고문이 독일인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이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사실 조선에 굉장히 우호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돼서 나중에는 결국 교체돼요. 청에 의해서. 자, 그리고 조선의 훈련권을, 군사훈련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원래 별기군을 비롯한 군사훈련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세력이 이제 역전이 된 거지. 그래서 훈련권을 장악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조약은 이거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청과 체결한 조약 이름이겠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자, 그러면 조약을 딱 봤어요. 이름이 뭘로 끝나? 장정으로 끝나지. 장정이라고 하는 건
종주국과 종속국 사이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약 이름이 딱 보니까 장정이야. 무슨 뜻이야?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이 이제 내 속국이야. 약간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청상미수령 무역장정에서는 청나라 상인에 대한 특권을 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상인의 내지 통상권 또는 뭐 연안 무역권 이런 걸 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개항장 안에서만 일본 상인이 장사할 수 있어요. 자, 이 개항장 심리 밖으로 일본 상인 나올 수 없다. 알죠? 다시 일본하고 무역을 체결해서 조약을 체결해서 무역을 했을 때는 일본 상인은 요 개항장이라고 하잖아요. 요 안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거류지 안에서만 장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청상미수령 무역장정의 내용은 뭐냐면 청나라 상인은 아무 데나 가서 장사해도 되고 점포를 차려도 되고 심지어는 서울까지 가게를 차려도 되고 장사해도 되고. 자,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은 요 안에서만 활동해야 되는데 청나라 상인은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된다며 그럼 당연히 이거는 청나라 상인에 대해서 특권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그래서 청상인에 대한 특권을 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청상인에 대한 특권을 허용해 준 거고 그게 바로 내지 통상이라고 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내지 통상권이고 자, 여기 보시면 청상인의 통상 특권을 허용하고 자, 그 다음에 조약의 이름이 장정인 이유는 이제 종주권을 명시했다고 했죠. 청나라가 조선은 내 속국이야. 이런 걸 이제 명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여러분은 이 조약 이름 알아야 돼요. 네, 시험에는 당연히 조약이 나오죠.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은 이모군란의 결과 청과 체결한 거고 자, 그러면 청하고는 이제 이런 사이가 됐어. 일본하고는 자,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일본 역시 조약 체결을 강요하는데 그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자, 제물포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배상금을 내라. 왜냐면 우리 교관도 죽고 우리 공사관도 습격받았고 그러니까 너네가 배상금을 내라. 그래서 우리처럼 배상금을 내라고 했고 또 하나 붙여 있는 건 이거예요. 자, 또 하나 뭐가 따라오냐면 일본 군대 주둔을 여기다 명시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사관 막 습격당했어. 안 되겠어. 우리도 무서우니까 군대를 파견해야겠다. 또 그렇게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야겠네. 그래서 일본 군대를 주둔하는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일본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시키겠다.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네, 요게 바로 요 제물포 조약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조약이 하나 더 따라와요. 하나 더 맺었어. 그게 바로 조일 소조규 소옥약. 원래대로 하면 조일 소조규 부록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거의 속약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간에 부록을 생략을 하고 조일 소조규 소옥약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간행이정을 50리로 늘리고 2년 뒤에는 100리로 늘린다. 여러분 간행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거류지의 범위. 자, 원래 개항했을 때 거류지의 범위가 개항장에서 얼마죠? 10리. 그걸 5배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10배로 늘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죠. 직선거리 10리가 아니랬어요. 사방 10리야.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안에 개항장이 어디 있냐면 일단 부산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인천 아니더라도 원산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100리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전 국토가 돼버리는 거죠. 나라가 조그만 하니까 사방 100리가 되면은 이게 뭐나 마찬가지야? 전국이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이 조일 소조규 소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상인도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모두 주둔하게 된 사건은 이모군란.
청나라 군대를 왜 왔어? 우리가 불렀지. 진압해달라고. 일본 군대를 왜 왔어? 재물포조약으로. 네,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주둔하게 된 사건은 뭐냐?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이모군란. 자, 그러면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모두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모군란. 그것도 이모군란이지. 청상인은 조청상민수륙 무역 장정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일본 상인은 조일, 수호조교, 속약으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청상인, 일본 상인 모두 내륙으로. 그리고 우리가 청상인, 일본 상인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 뒤에 뭐 최일국대우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의 상인들이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 내륙 아무데나 심지어는 서울까지 다 상점을 차리고 장사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조약들 그리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죠. 자, 이게 바로 이모군란.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모군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중간중간에 사료 나와 있어요. 사료는 여러분하고 요 기본서 수업이 끝나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심화과정 수업을 할 거예요. 요 기본서에 대한 심화과정 수업을 할 건데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물론 기본서를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료를 하나도 안 봤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 선사시대부터 사료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사료를 보면 어차피 내용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료와 함께 요약을 한번 하는, 압축을 한번 하는 그런 수업을 언제냐? 9월 몇째 주냐? 아무튼 그때부터 할 거야. 요 기본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때 사료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이제 자세히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여러분 교재 보면은 6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678페이지에 몇 번째냐? 하나, 둘. 재물포조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정도 보면은 찾았어요? 재물포조약에서 한 5번째 줄 오른쪽쯤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3차 소신사로 사제의 뜻을 전달할 3차 소신사로 박영효와 김옥균이 파견되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신사 3번 파견된 거 기억나요? 1차 김기수, 2차 김웅집, 3차 박영효 이렇게 3번 파견됐죠? 기억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교재에서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672페이지에 3차 수신사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 아까 태극기를 처음 사용했다 그 얘기도 했었죠. 자, 이때 이 3차 수신사가 사실은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조약에 재물포조약 이런 조약에 뭐라고 했냐면 야 사죄하러 너네 사절단 보내. 그래서 우리가 파견한 사절단이 3차 수신사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차나 2차 수신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시찰하러 간 거잖아요. 그냥 일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려고. 그런데 3차 수신사는 일본이 야 이모군란으로 우리 기분 나빠. 우리 막 사람 죽고 그랬어. 사과하러 와. 그래서 사죄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영효가 갔고 그 다음에 김옥균이 가는데 김옥균은 또 다른 일 때문에 가. 그거 말고 또 다른 일 때문에 가는데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3차 수신사가 이모군란의 결과 파견된 거고 그때 다른 나라에는 다 깃발이 있는데 없으니까 우리 태극기 만들었다. 그래서 최초로 태극기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모군란의 결과 파견한 3차 수신사. 자, 그래서 이모군란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개화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 통상개화론자, 초반기 통상개화론자 3명 기억나요? 처음에 통상개화론자 3명.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렇게 이제 3명이서 이 사람의 사랑방에서 이런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금방 우리가 말한 3명한테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 예를 들면 뭐 아까 우리 김윤식도 있었고 김홍집도 있었고 박영효도 금방 있었죠. 김옥균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람들 전부 다 누구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냐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개화파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통상개화론자들이.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던 개화파들이 청나라의 내정 간섭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 또는 개화의 순서, 말하자면 개화의
어떤 속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그게 바로 개화파의 두 흐름이라고 해서 하나는 온건개화파, 하나는 급진개화파. 자, 온건개화파를 다른 말로도 뭐라고 하냐면 수구당. 여러분 수구가 뭐냐면 수구, 보수. 알겠죠? 보수 세력이란 뜻이고 4대당은 누구한테 4대? 청해대의 4대겠지. 청해대의 4대. 자, 그 다음에 개화당은 말 그대로 개화사상. 거기에다가 독립당은 이제 청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건개화파를 다른 말로 수구당, 4대당, 급진개화파를 다른 말로 개화당, 독립당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인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주요 인물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김홍집이고 김윤식. 김홍집은 아까 2차 수신사로 파견된, 그리고 김윤식은 영선사로 파견됐던 그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효. 아까 3차 수신사 박영효, 그리고 김옥균이 같이 따라갔다고 했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급진개화파.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개화파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아, 이 사람 온건개화파구나, 급진개화파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요렇게가 온건, 요렇게가 급진.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니까. 자, 그러면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온건개화파는 누구냐? 민씨 세력과 친한 세력들의 민씨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민씨 세력과 결탁한 세력이고 또는 그도 민씨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갑신정변이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급진개화파. 자, 그 다음에 친청 4대 정책이면 여기는 친청 4대의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민씨 세력과 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청나라와 친한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 괜찮아. 이런 세력들이 온건개화파. 그 다음에 여기는 급진개화파잖아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싫고 이쪽 민씨 세력이 개혁을 천천히 하는 게 너무 싫고 우리는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동도서기론. 이건 좀 알아둘까요? 동도서기론. 그 다음에 여기는 문명개화론. 여기는 문명개화론. 그래서 동도서기론, 문명개화론. 자, 이제 중심 사상이고 핵심 사상인데 문명개화론, 동도서기론부터 봅시다. 자, 동도서기론 볼게요. 동양의 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유교 사상, 우리의 전통 이런 거 너무 훌륭하니까 놔둬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놔두고 그 대신에 우리가 부족한 건 뭐지? 기술이 좀 부족하잖아. 무기, 서양의 무기 이런 거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면 된다?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면 된다. 자, 그런 걸 다른 말로 동도서기론. 서양의 기술,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자, 이거를 동도서기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흐름이 다 동도서기론이에요. 우리나라는 서양의 사상, 서양의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만 받아들여? 무기,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지 사상, 천주교 이런 거 안 받아들이잖아. 싫어하잖아. 그 다음에 제도, 막 정치 제도를 싹 바꿔?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받아들여? 무기나 아니면은 이런 기술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론. 자, 그런데 문명개화론은 뭐냐면 한꺼번에 개화를 이루어서 아예 문명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문명국. 일본은 이제 그런 어떤 서양식의 국가 있죠. 그런 걸 문명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국이 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 한꺼번에 고쳐야 돼. 그래서 이거는 급진적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도서기론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개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표현. 자, 동도서기론 누가 주장했어? 온건개화파. 문명개화론 누가 주장했어? 급진개혁파.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혁 모델. 자, 이 온건개화파는 천천히 개혁을 하고 싶어 했어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청의 양무운동처럼. 청나라의 양무운동도 이런 걸 주장해요.
중체 서용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개혁을 했는데 중체,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서용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체 서용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라 그래요?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야. 자, 우리는 중체 서용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동도서기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가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내정간섭 하는 거 너무 싫어. 차라리 어디가 더 나아? 어디랑 좀 친해지고 싶어? 일본이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다 뜯어고치고 다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급진적 개혁을 모델로 삼아서 추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구분. 자, 여기는 동도서기론, 여기는 문명개화론. 그 다음에 여기 인물들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의 내정간섭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나눠지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집권 세력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두 세력 중에서 지금 현재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온건개혁파, 그치? 민시 세력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개혁을 어떻게 하고 있어? 천천히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개혁을 하니까 이제 누가 답답해 미치는 거야. 급진개혁파가 답답해 미치는 거죠. 우리는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 싶은데 막 다 뜯어고치고 싶고 한꺼번에 개혁하고 싶은데 천천히 청의 내정간섭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지. 그래서 김옥균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설 차례야 말하자면. 그래서 김옥균이 먼저 고종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요. 우리 개혁을 좀 하고 싶은데 개혁을 하려면 돈이 가장 필요하니까 돈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돈을 좀 빌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일본에 마침 갈 일이 있었어. 박영효가 3차 수신사로 갈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김옥균도 같이 가요. 김옥균의 목적은 이제 사죄하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목적은 돈 빌리러 간 거야. 우리 개화를 할 건데 돈 좀 빌려줘라. 일본 너네가. 그래서 돈을 빌리러 갔어요. 자, 일본 정부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지. 네, 실패.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제 김옥균이가 일본의 개화파 중에 한 명과 대화한 얘기가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차관 도입을 못했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 온건개화파, 요 4대당 수구당이 우리 개화당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가면 탄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뭔가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나 사고 칠 거야 가면. 나 돌아가면 니로 가면은 탄압받을 게 뻔하니까 나 사고 친다? 라고 일본의 개화파와 얘기한 게 남아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급진개화파가 여기에 탄압을 받으면서 막판에 몰리면서 에라 모르겠다 다 뒤집어버리자.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변을 누가 일으켜? 급진개화파가 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갑신정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681페이지. 자, 6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갑신정변으로 갑시다. 자, 갑신정변 제목부터 갑신년에 있었던 정변이죠. 정변이란 게 뭐냐면 정치적인 변란, 즉 군사 쿠데타예요. 이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한, 탈취한 이런 게 이제 쿠데타니까 급진개화파가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이게 이제 막 온건개혁파 간섭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반란을 일으켜야겠다. 근데 그 반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라고 하는 이제 잔치가 있었어 말하자면 거기에 왕과 왕비와 고위관료와 외국 공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잔치니까 그때 왕과 왕비를 안전한 데로 옮겨놓고 고위관리들 그러니까 온건개혁파들이죠. 이 사람들 민시 세력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세력이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무슨 대신 너는 호조 판서 이렇게 이제 다 나눠 정부를 나눠. 그래서 정책을 실시하고 개화 개화 강령 이런 걸 이제 발표하는 거죠. 정강을 발표하죠. 자, 그리고 나서 고종을 설득을 해서 결국엔 유대로 쭉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 보시면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친청 세력이 개화당을 탄압했다. 개화당이 급진개화파. 친청 세력이 온건개화파. 친청 세력이 급진개화파를 탄압하고, 자, 그 다음에 청푸전쟁으로 청군이 일부 철수했다. 지금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민씨 세력과 결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났어요. 왜냐면 베트남을 두고, 베트남을 차지하려고 서로 전쟁이 났는데, 아무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프랑스 군대에 맞서려면 청나라 군대가 좀 빠져나가겠지? 청나라 군대가 나갈 줄 알았고, 그러면 청나라 군대가 빠져나갔을 때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필요한 거를 누가 지원해 주기로 했냐면 일본 공사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추긴 거야. 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밀어줄게. 이러면서 이제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세팅을 해놓고 드디어 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를 계기로 해서 고위 관료들을 죽이고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주도한 사람들은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홍영식 등등의 급진개화파. 자,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4대당이면 온건개화파, 이 사람들의 요인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14개조 정강이죠. 자, 고종을 경우궁으로 이 어가 이제 옮겨놓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고종은 왕과 왕비와 세자는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안전하게 조그만 경우궁이라는 궁궐로 옮겨놓고 그때 개화당 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안을 발표하게 되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682페이지에 또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우정총국도 지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우궁이라고 하는 쬐끄만 궁궐도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종을 옮겨놓고 이제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정변이 잘 성공을 하게 됐냐? 뭐 우리 다 알죠? 실패지 실패. 자, 왜 실패했냐면 첫째, 청나라 군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민씨랑 고종이 볼 때는 요 급진개화파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영모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저 급진개화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급진개화파를 제거하려면 또 힘이 없으니까 또 누구를 불러들여? 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청군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자 청군이 다시 와서 진압을 쫙 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청나라 군대가 오자 누가 이 급진개화파를 뒤에서 지지해주겠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일본 세력이겠지. 그래서 일본 세력과 청나라 사이에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청나라 군대는 몇천 명이 들어와 있었고 일본 군대는 아까 공사관 경비병이죠. 많아봤자 한 200~300명 들어와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청나라 군대가 거의 다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몇천 명 대 몇백 명이 싸우면 뭐 당연히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군대가 많고 청나라 세력이 크니까 일본 군대가 그럼 이제 얘네들이 목숨 걸고 싸워줘야 되는데 그랬겠어? 아니겠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 너무 많아. 그래서 살짝 교전을 하다가 청군은 그냥 발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반란 일으킨 거잖아요. 급진개화파가. 근데 일본은 하나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배신한 거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몇 명만 남았어. 청나라 군대 몇천 명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몇 명은 잡혀 죽고 몇 명은 도망을 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건이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 그래? 3일천하라고 그래요. 3일 만에 그냥 별일 없이 끝나버렸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네. 자, 여기 봅시다. 청군을 불러들이게 되죠. 청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고종이 창덕궁으로 돌아와요. 자, 이 급진개화파는 창덕궁은 너무 크고 하니까 방어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냥 경운궁 조그만 데 있어라. 그랬는데 고종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창덕궁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청군과 일본군이 교전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 결국에는 일본군이 발을 빼버리게 되면서 3일 만에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버리게 되죠. 이게 3일천하예요. 자, 그래서 일본군은 퇴각. 자, 결국은 실패. 며칠 만에?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됐죠. 자, 그리고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와 그 다음에
이 일본 군대가 약간 이제 충돌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또 습격을 받아요. 이거는 민중의 습격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이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공사관을 또 습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서 이제 또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때 중요한 문서들을 왜 불태우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문서들을 태우는 과정에 일본 공사관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다 불타버려가지고 전소가 돼버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진압되면서 이제 홍영식과 박영규는 죽고,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 서재필은 미국으로 망명.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3일 만에 딱 끝나버리게 되는 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자,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무래도 14개조 정강이죠. 자, 갑신정변에서 급진개혁파가 발표한 개혁안은 뭐냐? 그럼 14개조 정강 한번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급진개혁파가 일으켰던 사건이라는 건 뭐 여러분 다 알 것이고, 누가 진압을 했다? 청이 들어오면서 진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과예요. 결과는 역시 조약이니까 조약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자, 조약 가기 전에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 여러분 교재는 683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지금 흥선대원군이 아직 청나라로 끌려가서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1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어서 돌아오게 해라.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자, 우리는 2부터 볼게요. 자,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확립한다.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 이런 표현 나오면 아, 갑신정변이구나. 자, 그래서 시험에는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는 개혁안이잖아요. 이 개혁안이 지금 우리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는 패전개혁안, 그리고 갑오개혁에서는 홍범14조, 그리고 독립협회에서는 허니 6조,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대한국국제. 자, 최소한 개혁안이 5개 나와요. 시험에는 이 개혁안의 일부를 뜯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제시하고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돼요. 또는 이런 개혁안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안과 관련된 사건으로 뭐 옳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혁안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여기 14개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갑신정변이구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문벌 폐지, 인민평등. 아, 갑신정변이네. 문벌 폐지, 인민평등. 그다음에 갑신정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 이런 표현이 나와도 갑신정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지조법이라는 거 여기만 나오거든요. 지조법은 뭐냐면 조세제도의 개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시부를 혁파해라, 해상공국을 혁파해라. 해상공국이라는 건 보부상단체, 특권상인. 그래서 해상공국을 없애라. 아, 특권상인을 좀 없애라.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영을 1영으로 해자. 이건 이제 군제를 개편하는 거죠. 사영을 1영으로 하고, 그리고 근위대, 친위부대 같은 거 설치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이 너무 여러 개야. 복잡해. 그러니까 하나에서 다 통합을 해라. 그런데 갑신정변에서는 호조에서 관할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차를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 및 반포할 것. 자, 그러니까 대신과 참찬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의정부 6조 등 불필요한 기관을 없애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갑신정변에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자,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신과 참찬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 입헌군주제를 추구하고 있다. 입헌군주제. 자, 그러면 우리는 정치 형태 볼게요. 자, 우리 조선 또는 대한제국처럼 이렇게 왕권이 좀 세다? 자, 그러면 전제군주제라고 그래요. 전제군주제, 왕이나 황제의 권한이 세다. 자, 그 다음에 군주제긴 군주제인데, 즉 왕이 있긴 있는데,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거야. 전제군주제는 전제정치니까 왕이 다 하는 거, 왕이 권한이 센 거.
입헌군주제에서 입헌은 헌법에 또는 법에 입각해서. 자, 그러니까 왕이 있긴 있어?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에 따라 정치하는 거야? 법, 헌법, 법에 따라. 그래서 사실은 입헌군주제는 법에 따라 정치한다고 했고 군주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정치를 주도하냐면 의회. 의회가 국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국회. 그래서 국회가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왕이 있고 여기도 왕이 있죠. 우리나라 왕 없잖아.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체라고 그래요. 공화정체. 자, 공화정체는 뭐가 없어?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그럼 누가 정치해? 왕이 없으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정치하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일 수도 있고 총령일 수도 있고 뭐 통령일 수도 있고 수상일 수도 있고 이거 이제 명칭은 다 조금씩 다른 거지. 하지만 일단 왕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걸 공화정이라고 해서 이 근현대사 공부하다 보면 입헌군주제라는 표현도 잘 나오고 공화정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저게 뭐였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 갑신정변의 결과 갑시다. 자, 보시면 조약이 체결됐겠죠? 첫 번째 한성조약. 자, 한성조약은 누구랑 누구랑 체결했냐면 조, 일 사이에 체결이 된 거고요. 자, 아까 일본 공사관 전소됐죠? 싹 부서져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이 야, 공사관을 새로 지을 신축비를 내놔라. 니들이 내놔라.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냥 배상금 아니고 공사관 신축비를 내라. 그러면 아 이거는 한성조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조약은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자, 텐진조약은 누구랑 누구랑? 청이랑 일본이랑. 자, 지금 현재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 텐진조약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나가자. 빠져나가자. 모두 빠져나가자. 그 대신에 한나라 군대가 들어올 일이 있으면 상대방한테도 알려서 같이 들어오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파병시 사전 통보라고 했는데 동등한 파병권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갑신정변 직후에 자, 조선에서 영향력이 더 큰 나라는 청일까요? 일본일까요? 청나라가 아무래도 이모군란 때 한번 도와줘. 갑신정변 때 한번 도와줘. 지금은 청나라 내정화섭이 심할 때죠. 그러면 청한테 유리한데 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쿨하게, 쉽게 말하면 쿨하게 야 너랑 나랑 다 나가자. 그리고 만약에 다시 들어올 일 있으면 너한테도 알려줄게. 서로 알려줄게. 그래서 들어오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나라 군대가 또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게 바로 텐진 조약인데 자, 빠져나갔으면 들어올 때도 있겠죠? 곧 둘 다 들어오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세 번째 청을 불러들여요. 자, 그런데 이때는 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청이 상대방이 일본한테도 알리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일본한테 통보를 해. 야, 나 지금 조선 간다? 너네도 알아? 그래서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거는 텐진 조약 때문인 거지. 서로 알려주기로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텐진 조약 때문에 다시 한번 군대가 또 파견될 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청의 내정화섭 심화, 당연히. 그리고 개화운동의 흐름 약화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개화를 뭘로 생각하냐? 개화는 영모구나. 왜냐면 지금 막 왕과 왕비를 막 이렇게 막 옮겨놓고 자기들이 막 정권을 차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화를 영모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영모는 어떤 거예요? 나쁜 거지. 그래서 개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화하면 나쁜 거구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인식이 나빠지다 보니까 개화 운동이 한 10년 정도는 뒤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 운동의 흐름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10년 정도는 개화가 멈춰버린 거지. 이제. 개화는 나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계. 그러면 갑신정변을 왜 실패했을까? 왜? 자, 원래 개화라는 건 국민들과 함께 뭔가를 같이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한 젊은 이런 청년들이 막 너무 마음이 급하고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뒤집어 버려야지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래요. 자,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고 너무나 고위층들, 지식인들, 지도층들 이런 관료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개혁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부터 개혁을 한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개혁이니까 당연히 백성들과는 좀 거리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뭐 의미는 있어요. 나름대로. 자,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죠. 자,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면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운동이었고 신분제 폐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었어요. 갑신정변의 그 14개조 정강에는 문벌 폐지 인민평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분제 폐지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으면서 입헌군주제를 또 시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발전적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4개조 정강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과인 조약. 알죠, 여러분?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조약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위로부터의 개혁도. 자, 그래서 갑신정변. 자, 그러면 갑신정변 직후의 상황은 어떠냐? 자, 여러분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청과 일본 중에 어디가 셀까요? 지금 현재 갑신정변 직후에 조선에서의 영향력이 제일 센 나라는 그쵸? 청이 내정화섭이 심화됐으니까 자, 청나라는 막 여러 방면으로 정치, 경제 이런 여러 방면으로 다 조선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자기가 개화파를 좀 도와주려고 막 살짝 하다가 지금 실패한 거잖아요. 일본은 좀 약간 빠져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은 정치적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뿐만 아니라 막 경제적도 다 해당하는데 어쨌든 정치 분야에 청은 지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럼 일본은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대신에 정치 말고 경제적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침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역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량을 막 늘려가지고 무역을 많이 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청은 정치, 일본은 경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막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쨌든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해. 이제 조선 입장에서도 좀 질리기 시작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청을 좀 견제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좀 관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랑 조약을 체결하면서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면 청이 좀 견제가 되겠지? 그게 바로 조러 통상조약. 우리 앞에서 여러 나라와의 조약책을 기억나요? 그 중에 러시아는 청의 간섭 없이 알선 없이 독자적으로 체결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조러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조약을 체결해서 조금 친하게 지냄으로써 청을 좀 견제해 보려고 했던 거고 뿐만 아니라 비밀협약을 추진하기도 해요. 1885년에 비밀협약을 추진을 했지만 추진을 했다는 거 보니까 실패네. 그쵸? 추진은 안 된 거지. 그냥 추진만 한 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랑 바짝 친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거를 나는 못마땅하다. 그게 영국. 유럽에서는 또 영국하고 러시아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뭐라고 했냐? 너네 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여수와 제주도 사이에 작은 섬이 있어요. 남해안 쪽에. 그 섬이 거문도야. 이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령하고 말하자면 이제 불법 점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문도의 한쪽 해안에다가 군사 기지를 짓고 거기에 군대가 주둔한 거예요.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래서 1885년에서부터 1887년까지 약 3년간 거문도의 한쪽 해안을 장악을 하고 불법 점령을 하고 거기에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었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다가 항구 이름도 붙였어. 해밀턴 항이라고 하면서 이제 포트 해밀턴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막 해군 기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지. 물론 불법이었지. 그래서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 점령한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나라가 간섭해, 일본이 경제적 침투해, 러시아는 남하 정책을 하고 있지, 또 러시아가 남하 정책 하니까 또 영국이 난리가 났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여러 열강들이 지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야,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중립국으로 하면 어때? 이런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조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니까 차라리 중립국으로 만들자.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부들러 육일준. 부들러 독일의 외교관이에요. 독일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그 다음에 육일준은 아까 우리 보빙사 갔을 때 여기 떨구고 오지 않았나? 그쵸? 유학 너는 공부해. 그럼 데리고 안 왔지. 놔두고 왔지. 그게 육일준. 그런데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우리나라에서 육일준한테 연락해서 야, 너 빨리 들어와. 왜냐면 육일준도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거야. 너네가 한통속이지. 너도 나쁜 놈이지. 그러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이제 송환을 명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왜 미국에서 돌아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돌아올 때 일본 거쳐서 오잖아요. 우리나라 올 때. 우리나라까지 직항으로 오는 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 하필 그때 일본으로 이제 사건이 다 끝나고 망명에 있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김옥균, 박영유 이런 사람들을 또 잠깐 봐. 친구니까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됐어. 너 진짜 간첩 맞구나. 저 6일전에 막 간첩으로 몰아가게 돼요. 너 걔네들이 한송톡이고 한통속이고 너네 간첩이지? 그러니까 6일전이 저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차라리 저는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중립파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육일준,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립파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686페이지에 중립파론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순서대로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갑신정변, 그 다음에 조러 통상조약, 그리고 거문도 사건, 그리고 중립파론. 알겠죠? 순서대로만. 자, 지금 이거는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정세의 모습이 정세죠. 이런 것들은 순서대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순서대로만 체크하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뭐 거문도 같은 경우는 뭐 불법 점령했다고 해서 막 이제 영국인들이 거기 거문도에 사는 막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랬겠구나? 전혀 아니고, 그때는 건물 지을 때 우리나라 주민들 동원하면 돈 주고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아프다고 하면 고쳐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문도의 주민들과 병사들 찍은 사진 있는 거 보이죠? 엄청 사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때 살기 좀 괜찮았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았지. 주민들한테 나쁘진 않았지. 다만 이제 불법이어서 문제가 된 거지 주민들한테는 나쁘지 않고, 실제로 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영국이 뭐 등대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망한 군인들도 있어요. 영국 군인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도 거문도에 가면 영국인 묘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680 몇 페이지냐? 6페이지까지 우리 한번 살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동아농민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